그날의 병실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남편 이도현 씨는 말기 폐암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고통의 신음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매일 말라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현 씨는 평생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그는 간신히 눈을 뜨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여기로 혼자 가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 말을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얇은 유리 조각처럼 부서질 듯 연약했지만 그 명령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제 손에 마지막 온기를 남기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제게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종이를 펼치자 볼펜으로 대충 그린 듯한 엉성한 지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도 끝에는 붉은 X표가 선명했고 옆에는 떨리는 필체로 여기로 혼자가 바라는 문장이 다시 적혀 있었습니다. 왜 혼자여야 했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지도의 종착지는 강원도 바닷가 근처 우리가 한 번도 함께 가본 적 없는 외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에게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것만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도현 씨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저를 노골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내가 비켜줘야지. 도현이 명의는 다 우리 가족 몫이야. 그 차가운 말들은 아내로서의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아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텅 빈 마음으로 짐을 쌌고 그 순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 그 지도를 확인해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이 싸늘한 현실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KTX와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겨울 안개가 자욱한 그 외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도 속 X표가 가리키는 낡은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웠지만 그 문을 열지 않고는 남편을 보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녹슬어 뻑뻑했던 문은 철커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 창고였지만 안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폐허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 정성껏 청소한 듯 먼지 한 톨 없었고 따뜻한 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은은한 노란빛의 조명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평소 싫다고 했던 자재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현 씨의 손길이 닿은 결과라는 것을 깨닫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그 무뚝뚝했던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을 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바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남편의 무뚝뚝함 속에서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제 몸 때문에 자책했을 때 그는 너 하나면 됐지라고 말했지만 그의 침묵은 때때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몇 년 전 제가 허리를 다쳐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난 후부터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볼 데가 있어라는 무성의한 대답이 전부였고 저는 혹시 다른 여자가 있거나 빚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참고 사는 그런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늦은 귀가가 병을 앓으면서도 홀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밀려드는 후회와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철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이제 너 혼자여도 괜찮아. 단 한 줄의 문장. 그 서툰 글씨에서 남편의 따뜻한 눈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슬픔과 서러움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도현이라는 사람이 아내 윤미정에게 바치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고 앞으로 홀로 살아가야 할 아내를 위한 든든한 안식처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린 창고 안에서
저는 조용히 그 작은 메모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함께 낯선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미정 앞으로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안에는 땅 문서, 건물 등기, 리모델링 내역서,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 몰래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를 구매하고 심지어 저 몰래 제 이름으로 통장까지 만들며 모든 서류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왜 그가 혼자 가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 앞에 시어머니, 시동생 준호,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이미 자신들의 소유인 듯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죽기 전 남편을 회유한 것이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걸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말이 돼? 무슨 꿍꿍이를 한 건지. 변호사도 확인하러 왔으니 서류 다 넘겨. 저는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짓밟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재산을 노린 눈빛으로 창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따뜻한 공간은 오직 돈이었을 뿐, 남편의 사랑이나 진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창고 한 구석에서 발견된 남편의 낡은 수첩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재료 구매일, 시공업체 방문일, 공증 일정까지 날짜별로 빼곡히 정리된 메모가 있었고 그 밑에는 작은 연필 글씨로 미정이만 아는 공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남편의 마지막 투병 기록이자 저에 대한 가장 진실된 러브레터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들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이 유언장이 환자의 의식이 명확할 때 병원 측 확인하에 작성된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증된 유언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 서류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에 저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미정 씨의 남편 도현 씨가 보인 행동은 전형적인 사랑의 은둔이던 어펙션 심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인 언어 대신 행동으로,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공간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이 공간은 도현 씨에게 있어 결핍된 감정 표현의 보상이자 아내에게 자신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하려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의 무뚝뚝함은 결국 깊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였으며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미정 씨가 이 창고를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남편의 진심이 왜곡 없이 자신에게 닿았음을 확인하는 감정적 해소의 과정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공증은 이 사랑의 증거를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남편의 치밀하고도 깊은 배려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미정 씨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갈 강한 정서적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시동생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창고 근처 찻집에서 저를 만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아니 미정 씨,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그는 아버님 유품에서 도현 씨가 직접 남긴 영상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은 미정이에게는 절대 건들지 말라. 그 공간은 미정이 거달하고 분명하게 유언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서야 시동생은 자신들이 얼마나 도현 씨의 진심을 오해하고 재산만을 탐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눌러 참았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께서도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묵묵히 내부를 둘러보던 그녀는 벽에 걸린 제 웃는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웃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고 잠시 후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을 꺼냈습니다. 미정아, 미안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 말에 저 역시 눈물을 왈칵 쏟았고,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현 씨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이 공간을 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마음이 지친 누구든 조용히 들러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말이죠.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와 손님들과 나누고, 시동생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형이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라고 말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여기로 꼭 혼자 가봐. 아팠던 그 말이 이제는 든든한 용기가 되어 제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도현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따뜻한 공간은 당신이 남긴 영원한 사랑입니다.